조금 번거롭게 됐습니다. 오늘 그 두 분 발표를 여러분 잘 들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최 교수님이나 이 박 교수님이나 여기 이제 제가 사전에 있던 원고들 봐서는 상당히 이제 이론적이고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떨까 그랬던데 두 분이 PPT 가지고 설명하시니까 아주 피부에 와닿는 아주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행복 문제, 우리가 뭐 웬만큼 먹고 살아도 이렇게 남하고 비교해보고 또 그리고 자기 살고 있는 거에 대한 만족 이런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특히 국제 비교에서 잘 나타났습니다만은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최 교수님이 아주 심층적으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제1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최진영 선생님께서 또 토론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교통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발표가 너무 중요하고도 흥미롭기 때문에 시간을 잘 통제를 못했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10분 동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할 수 있겠죠? 예. 저는 최인철 교수님께서 이제 주신 그 질문, 한국인은 왜 행복하지 않은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임상심리학자입니다. 저는 사회심리학자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주로 불행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연구를 하는데, 아니면은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치매 환자들, 이런 쪽에서 일빙, 아까 웰빙이 아니라 일빙 쪽의 관점에서 이제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거기 부제로 잘 살기 운동의 패러독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나라가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하고 GDP가 올라간 거하고, 지금 우리가 느끼는, 아까 최인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상대적인 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많은 이런 지금 최상위 자살률, 제가 세 가지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가 한국심리학회 회장을 지금 8월 31일 날 끝내고 지금 굉장히 가벼운 마음인데요. 근데 이제 2년 동안 사실은 각 부처에서 저를 많이 불렀어요. 근데 가보면은 자살 문제, 그리고 이제 재난이 일어나면 자살 문제, 예를 들면은 이태원 참사, 그리고 그다음에 전세 사기, 나중에 끝날 때쯤 되니까 또 돌아와갖고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서 심리적인 재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달라는 그런 거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 쪽에서는 거기서 이제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왜 이렇게 일을 안 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하고 정신건강도 안 좋다고 하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이런 질문들을 하셔서 제가 조금 2년 몇 년 동안 좀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모은 자료들을 조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은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저기 보면 저기 40년 동안의 자살률 이제 도표인데, 우리나라는 저 촘촘한 점이 두 번째 점이 한국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아주 높지는 않았지만, 이게 될까요? 이게 요거 제가 그냥 들어가고 한참 후에 이제 OECD 회원이 됐는데요. 저희 나라가 2003년이 되면은 OECD 1위를 차지하고 아직까지도 1위를 20몇 년 동안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 위기는 왜 좀 특이하냐면 아까도 최인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GDP가 올라가면 사실은 그 고도 산업화된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자살률이 좀 오릅니다. 근데 오르는데 보통은 이제 그 대책을 발현해서 높이 갔던 핀란드 같은 경우도 이제 내려가는데 한국은 지금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20몇 년 동안 1위를 차지한 국가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는 다른 나라들은 있을 수 있어도 이제 별로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래도 조금 줄이다가 최근에 아주 좀 안 좋아져 갖고 작년 데이터가 지금 우리가 10만 명당 31명이 이제 31.5명이 이제 피크를 찍고 떨어지고 있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서 사실은 조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년에 14,000명 조금 안 되는 분이 지금 자살로 인한 사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맨날 신문에 나오는 데이터인데 그 OECD의 평균이 10.5에서 11명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지나고 조금씩 늘었는데 한국은 요거를 이렇게 조금 줄이려고 했는데 사실 27.3명입니다, 작년이. 그래서 작년 지금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다들 굉장히 걱정하는데, 이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는 뭐 정신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 그리고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50%, 외국 같은 경우 한 70% 정도가 자살하는 분들이 정신장애가 있었다, 우울증이 있었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굉장히 많이 언론사에서 그 질문을 받은 게 그 젊은 사람들이 전화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이 자꾸 들어오시는데 그게 사회적 불안장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사실은 사회적인 경험이 별로 없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풍요한 환경에서 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사회적인 환경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푸어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형제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희 때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저출산 문제는 얘기하지만 이게 저출산하고 관계가 또 있는 사회성의 이제 발달이나 그 다음에 사회적인 자원의 이제 그런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그 불안장애가 저기 나이가 이제 젊은 사람들, 특히 이제 여성들이 지금 젊은 나이에 좀 높다는 거, 그리고 점점 지금 그 몇 년 사이에 늘고 있다는 거, 우울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 왼쪽은 이제 그 연도인데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신문 지상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살 동기에 대해서 정신적인 문제, 여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한 30%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50% 이제 조사마다 조금 다른데,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우리나라 노인들의 만성 이제 질병이 걸렸을 때 그래서 노인 자살하고 관계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실업률 그냥 사실은 이 실업이 경제적인 문제냐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도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 사람의 그 뭐랄까 존엄성하고 관계가 된 거기 때문에 실업은 굉장히 이제 치명적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도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자살률이 올라가는 게 이제 보이시고요. 근데 우리나라 OECD 데이터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가 공개적으로 세 번째 소개하는 제가 분석한 건데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보여주질 않아요. OECD하고 이렇게 쭉 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1등이다 이것만 보여주는데, 지금 이게 그 주요 7개국 안에서 그냥 다 집어넣으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제 그 주요 7개국 안에서 우리의 그 자살률을 보면은 보시다시피 여기 우리가 주황색인데 여기 빨간색인데 꽤 높습니다. 근데 리투아니아가 이제 이렇게 가장 나이 많은 이제 노인 때는 이제 더 높은 것도 있고, 이제 요거는 올해 자료를 한 거고 요거는 2년 전 자료인데요. 이거 한국 남자의 자살률입니다. 그럼 한국 남자의 자살률은 보면은 1위인 게 없어요.
이게 여성의 자살률인데요. 모든 연령대에서 한국 여성은 압도적으로 거의 뭐 1.5배에서 2배로 지금 모든 연령대에서 높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저기 신문에 나오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자살을 훨씬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어느 나라나 3배에서 5배를 많이 하는데 한국 남자들이 특별히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 아까 보시면 높지만 1위는 아니에요. 근데 한국 여자들은 지금 2배가 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젠더 갈등 때문인지 말은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몇십 년 동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원인들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저는 처음은 이런 그 데이터만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고령화가 이제 된 거는 다른 산업화 국가하고 다 똑같지만 아까 박한선 선생님 그 아까 재미있는 유튜브도 보내주셨지만 우리나라가 사실은 산하 제한 정책이 96년까지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심리적인 여건이 아니고 집단 그거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경제개발 계획하고 커플링돼 있었어요. 그래서 96년에 경제개발 계획이 5개년 계획이 없어지면서 그때 없어져서 제가 그때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치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도 여전히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도 산하 제한을 하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아까 캠페인만 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비군 훈련에 가면 정관 수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미래에 이 고령화가 될 거를 그 생각을 못 하고 이제 준비를 못 했다는 점이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까 이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졌다 그러는데 아이 돌보는 거하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 돌보는 게 다 가족의 책임으로 이제 지우면서 산업 개발한 거죠. 가난한 중에서 산업 개발을 하니까 그 원래는 그런 거를 사회적인 자본을 이제 투자하면서 해야 되는데 사회적 자본은 다 각자의 가족에게 맡겨서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가족이 파산이 됐다고 하는 게 사회학자인 장경섭 선생님의 이론이시고 제가 그 노인 연구를 할 때 그게 상당히 맞다는 이제 그런 그 자료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작년에 출판한 책의 첫 번째 나온 건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치매 발병이 높아지고 이게 위기냐라는 게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외국 사람들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래 살게 돼서 치매 발병률이 높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나쁜 것만은 아닌데 이게 보시면 속도가 문제예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GDP가 올라가는 거 속도가 완전히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고 우리나라가 이 인구가 고령화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갖고 사실은 우리가 대비를 거의 못한 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히 일찍 좋은 건강 보험 제도가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는 기대 수명은 이 그 경제 발전과 함께 굉장히 급속도로 이렇게 늘어나는 데에 비해서 이제 교육이 굉장히 어렸을 때 특히 그 여성 노인들 같은 경우는 저학력자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치매 유병률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는데 제가 30년 동안 거의 그 중에 절반은 교육이 치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저학력이 왜 치매의 원인이 되는 건지 이제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우리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근에는 일본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졌는데 일본이 고령화가 훨씬 우리보다 빨리 됐는데도 우리는 치매 발병률이 훨씬 높았어요. 그리고 대만에 비해서는 훨씬 높았고요.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이런 사회인식 약간 캠페인 같은 걸 심리적인 접근이라고 해서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이거는 사실은 사회적 인식 캠페인이지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캠페인이 도움이 안 되는데 특히 치매도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한 적이 있어요. 2010년도에. 근데 이거 효과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전쟁할 때 누구를 동원했겠어요? 학생들을 동원해서 캠페인을 했거든요. 지금 자살도 똑같은 문제여서 지금 자살 교육을 갖다 학생들한테 다 시키는데 사실은 이건 외국에서는 실패한 거로 나와 있는데
돈을 많이 들여갖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사이언스를 기반으로 행동과학을 조금 그 기반으로 하면 이런 정책은 하면 안 되는 건데 또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들은 지금 치매가 문제가 아니라 외로움이 더 큰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들의 사회적 지지가 가장 고갈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끝에 있는 나라인데 이 끝에 있는 나라 보면은 자기가 어려울 때나 건강이 안 좋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아주 단순한 건데 이게 굉장히 많은 걸 설명한대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한국도 층이 있어요. 우리가 원래 1등인데, 그러니까 이제 낮은 거로 1등, 그러니까 가장 적은데 문제는 저학력 노인은 더 떨어져요. 그래서 저학력 노인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적 지지가 한 40% 정도가 없다.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서 4명은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치매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로우면은 치매가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가 이제 미국에서 2006년에 있었는데 저희도 이제 강화도에 가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그렇게 그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사회적 연결망에서 특히 다른 사람이 나를 의논하는 그런 걸 안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뇌가 크기가 작아져 있고 그다음에 인지 기능도 더 빨리 안 좋아지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위기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사실은 청년들의 무망감이라고 해서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꿈이 없다. 이거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데이터들을 조금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아까 출산율 얘기 보면은 1970년에 지금 4.5명이었는데 지금 0.7명이 됐잖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똑같이 일본도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 연두색으로 우리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다른 나라들도 저출산으로 갔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 문화적인 대응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한 세대가 되면서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년대까지 산하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근데 한두 명을 낳는데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 우리 많이 들었는데 그 노벨상을 탄 경제학자인 디튼과 그 부인이 그 미국에서 일어나는 자살이나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죽는 죽음을 절망의 죽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죽음이 우리나라 지금 작년 도착한 겁니다. 이 약물 중독이 원래 자살은 도착했는데 거기다 약물 중독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지금 이게 우리나라 자료가 지금 급격하게 그 고의적인 약물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약물의 접근성은 너무너무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이 절망의 죽음에 뭐가 기여하는지 종단 연구를 했어요. 저는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종단적인 행동 연구가 필요한데 여기서 보니까 이런 죽음을 하는 거에 종단 연구에 가장 그 예측력이 있는 게 무망감입니다. 사실은 우울증보다도 무망감이 훨씬 사람들의 자살을 더 크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국회의원인데 이제 경제학자신데 경제적 아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산하 제한이나 아이가 이것도 경제 기획 재정부 여기 영향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예산 관련해서 이제 조금 뵀는데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일할 사람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을 넘겨 써서요. 하여튼 결과적으로 한국인은 잘 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OECD를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는 사실은 딱 중간입니다. OECD 중간 GDP고요. 그런데 삶의 만족도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은지를 이제 이게 그 UN에서 보통 보고하는 그 월드 해피니스 인터뷰에서 6가지 이제 차원이 있는데
한국이 아까 주관적인 만족감도 이제 안 좋지만 굉장히 떨어지는 게 뭐냐면은 이 관용의 점수하고 소셜 서포트도 조금 떨어지는데 관용하고 소셜 서포트 사회적인 게 굉장히 원래 우리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장수예요. 여기 기대 수명이 있는데 기대 수명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기대 수명과 그 다음에 그런 건 좋은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느냐? 사실 저도 20세기 사람이라고 정체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가면 너무 마음이 편해요. 아, 여기 20세기 사회구나 아직도. 근데 너무 좋은데 이게 우리 70년대 사진입니다. 이게 전라도 이게 그 사진 작가들의 사진인데 이 가평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익산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식들이 많고 이렇게 대가족이 살았던 때 이 sardi니아라고 해서 지금도 그런데 이게 가능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세계 그 문화 지도인데 이게 작년 지도인데요. 이게 한국을 보면은 이 유교 문화 아까 최인철 교수님하고 이제 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문화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다른 행동을 이렇게 규범으로 이렇게 통제하고 그런 국가지만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전통 사회에서 세속 사회로 올라오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고속도로로 세속화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번에도 뭐 이렇게 뭐 한강씩 글 쓴 거를 봐도 막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SNS에서 보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세속화는 지금 보면은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제일 높은 거로 이제 그런 수준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 X축이 뭐냐면은 생존의 가치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가치인데 우리는 이게 여기 있어요. 거의 개도국 수준에서 변하지 않았어요. 이 지도가 사실 동영상으로 30년 동안 우리나라 변화를 보면은 그냥 아래에서 위로 쭉 올라가고 있고 오른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 세속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뭐 현대화, 근대화 이런 거가 되면서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그 다름을 인정하는 정도. 그래서 보통 보면 여기 프로테스탄트 유럽 이쪽 사람들 행복도가 높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꼭 뭐 모든 거에서 잘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톨러런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원리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급격히 경제 발전하고 평등, 민주화는 됐지만 그 세 번째 축인 톨러런스가 지금 사회에서 굉장히 없기 때문에 이게 혐오의 약간 악순환이 되는 것도 저는 지금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은 이렇게 트라우마를 가지고 오신 분들 이제 보면은 우리가 세대가 굉장히 많은 세대가 옛날같이 50에 60에 죽는 게 아니라서 세대 간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서로 가치관이 다른 사람끼리 뭐 이제 젊은 사람은 고모가 너무 보수적이라고 잘랐다고 어저께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캔슬하는 문화가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아지고 있는데 요거는 한번 우리가 가치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행복에 대해서.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충분하면은 이렇게 서서히 좀 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빨리 서두르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종로 교수님께서 우리 이제 박한선 교수가 네. 이 진화인류학적 시각에서 네. 지금 우려되는 저출생 문제를 발표하셨는데 거기 토론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한선 선생님의 이 원고가 빨리 왔어요. 그래서 김용호 원장님이 읽으신 다음에 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설명이 너무나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왜 이게 우리가 하나의 종으로서, 동물로서, 생물학적 존재로서 저출산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는 너무나 설명이 명확하대요.
저는 거기다 좀 덧붙이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같은 종이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박한선 선생님 글을 읽으면은요.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여기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사회에서는 다 저출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0을 넘는 그 산업화된 사회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이 넘으려고 하면 자연 출생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외국에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그것도 불법 이민이 많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주 커다란 문제가 되는 미국이나 서유럽이나, 그런데 서유럽도 2.1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 자체는요. 미국만이 지금 이제 인구가 좀 늘어나는 그런 사회고, 이미 중국도 저출산 사회로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재의 현상인데, 이게 아주 진화생물학에서는 굉장히 설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진화생물학의 기본 이제 태제가 생애사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생애사 이론을 설명할 때 설명하는 방식은 전통적으로 사회학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동물로서 인간이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하는 인간으로서의 그 출생률의 문제를 설명하는 거하고도 잘 그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가족 계획을 한 거고요. 케냐 같은 나라에서는 그동안 사람들이 이렇게 미개해서 자식을 많이 낳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인 거예요.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낳아야 그래도 건져서 자기를 노년에 그 부양을 할 수 있는 자식이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잘 설명이 되는데, 또 R 선택과 K 선택을 할 때는 그 R 선택과 K 선택을 하는 조건이 되는 사회적 조건이 조금 좀 삼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제 제가 좀 그걸 설명을 좀 요청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전통적으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설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럼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목적론적인 현재의 상황을 잘 설명하기 위한 그런 목적론적인 설명 방식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것의 가장 커다란 폐해가 뭐였냐면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것에 의해서 제국주의 팽창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문화인류학이라고 하는 게 자유롭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 보수적인, 그러니까 현상 유지의 이론, 현상 유지를 옹호하는 이론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이제 한 가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제 뭐 최인철 선생님 말씀, 그다음에 최진영 선생님 말씀, 박한선 선생님 발표 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경제적 접근, 그다음에 뭐 집단주의적인 접근, 뭐 사회 소위 그 문화적인 접근을 했던 저출산 대책이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것은 앞으로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단편적인 정책으로는 절대로 저출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사실 자기의 임기 내에, 자기가 그 직책을 가지고 있는 내에 성과를 좀 내보고자 하는 이런 정부와 또 정책 담당자들의 입장으로 이 정책을 설계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기본적인 방향은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가족 중심의 남성 위주의, 남성 편의 위주의,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그 못 사는 집안에서는 옛날에도 과거 급제자 한 명을 위해서 전 그 가문이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요즘 인도에서도 그런 정책이, 그런 전략이 있어서 인도의 IIT 공과대학을 합격하면 뭐 전 마을에, 전 도시에 이게 플래카드가 붙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의 과거의 정책이고, 이거는 너무나 빨리 이제 우리가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은 그건 안 되고, 그래도 정부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여성이 계속 사회 참여를 할 수 있고 너무 많은 손해를 보지 않는 가운데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조금씩 자리를 잡혀가는 것은 저는 참 고무적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늦어도. 이제 그런데 아직도 사실은 가족과 개인의 수준에서는 참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저는 이런 정책을 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년 후, 최소한 100년 후가 아니면 2.1 달성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정책에 간접적으로 관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러니까 이민을 받아들여서 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이민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굉장히 희귀한 재화이라서, 예를 들면 이렇게 불법 이민을 막고자 하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원하는 이민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받아들이려고 여러 가지 문호와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어떤 이민이 우리나라한테 올 것인가? 그동안 우리에게 이주민을 공급했던 나라들조차도 저출산이거든요. 거기도 K전략, 느린 전략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우리나라에 할 수 없이 사회 구조와 사회 제도가 진화적 적응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사이에 우리가 이 인구의 증가와 경제 성장과 여러 가지 확장을 전제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설계했던 우리의 이 사회의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아주 대폭적인 변화가 진화적 적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굉장한 많은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우리 전체의 과제다. 그러면서 저는 여기 심리학자, 그 다음에 진화 인류학자 이런 여러분들이 좀 더 현실적인 대정부 발언에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됐다라고 하는 주문을 저는 은퇴했거든요.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진영 교수님, 은정리 교수님의 토론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 토론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되게 이제 보완적인 말씀이었고, 좀 일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질문도 사실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때문에 발표하신 최인철 선생님, 박한 선생님한테 다시 좀 간단히 응답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많이 넘었거든요, 시간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화두만 던져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최 선생님. 네, 최진영 교수님 토론 너무 귀하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딱히 응답할 부분은 사실 없었는데 그냥 의견을 짧게 두 가지를 드리면은 제가 마지막 제 슬라이드도 있었는데 언급을 못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행복이 남성의 행복보다 굉장히 낮게 나타납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게 되면 결국 조사에 따라서 여자와 남자가 차이가 없을 때도 있고 이러는데 저희는 매일 대한민국 행복을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모아가지고 1년치 매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여성의 행복이 늘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남자보다 낮게 나타납니다. 또 직장인들의 행복을 조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직급에 있어도 여성의 행복이 낮게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유 어쨌든 간에 여성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사회에서 일어나야 그냥 행복 수준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출산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지적하신 문제에 너무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청년들의 무망감에 대해서도 너무나 동의를 하는데 사실 이제 건강과 행복에 관한 연구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행복의 요인들이 건강, 특히 심혈관 질환 이런 데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변수들을 주의 깊게 보는데, 여러 가지를 측정했을 때 제일 강력하게 나오는 변수가 영어로 optimism, 낙관성, 자기 미래에 대해서 얼마만큼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 팩터로 나타나는데, 이제 그런 자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청년 세대에게 굉장히 만연돼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정말 있어야 되겠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말 제가 쓴 졸 글을 너무 자세하게 읽어주셔가지고요. 그 RK 선택과 빠른 생애사, 느린 생애사 전략은 사실 하나는 이제 종간 선택이고 하나는 이제 종내에서 개체 생애사적 기간 사이에서 이제 변화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좀 다른 개념인데 제가 명확하게 제시를 짧은 글에 쓰다 보니까 아마 그게 좀 혼동이 좀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휴먼 디자인이라는 제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혹시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이 진화적인 접근을 가지고선 인구 정책에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당할 수 있느냐, 목적론적인 접근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건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과거에 나치가 우량화 대회 했었고, 그리고 그 아리안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한테는 일도 못하게 하고 아이를 많이 낳도록 막 강요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도 똑같이 해서 우량화돼 있었고, 우리나라도 1970년대까지 그 분유파는 회사에서 우량화 선발대회 같은 거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 집단주의적인 차원에서, 국가주의적인 차원에서 뭐 인구를 늘려라 줄여라, 또 애를 뭐 잘 키워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다가 진화적인 접근을 적용을 해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진화인류학은요, 이렇다라는 걸 연구하지 이래야 한다는 걸 연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니라 민정로 선생님처럼 이렇게 사회학을 열심히 하신 원로께서 조언을 해주시고, 저는 이론적인 연구를 더 실험실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시간 조절을 잘 못해서요. 사회자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청중에서 상당히 귀 기울여 주시고 그런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걸로 제1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